쓰지 말아야 할 돈이 있다면 또 써야 할 돈이 있습니다. 오늘 예산감시 전국 네트워크가 어떻게 돈을 제대로 쓰는지 살펴볼 시간인데요. 기후위기가 심해지다 보니 전국 지자체에서 그린 뉴딜 등의 명분으로 다양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걸맞는 예산 편성과 집행은 뒤따르고 있는지는 미지수인데요. 오늘 기후위기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고 집행되는지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후연구소 하승우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승우입니다. 네, 좀 더 자기소개해 주시죠. 갑자기 이렇게?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후연구소에서 일하고 있는 하승우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산감시 전문 네트워크에 고문을 맡고 계셔서 같이 겸사겸사 초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상 선생님 소개해 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세금판다 이상선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전국적으로 이게 어떻게 편성되고 있는지 방향에 대해서 좀 소장님께서 짚어주시겠습니다. 네, 뭐 아시다시피 작년에 지방정부, 전국의 지방정부가 기초강의 다 모여서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했고요. 올해도 모여서 탄소중립 선언을 했습니다. 정부, 중앙정부는 탄소중립,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발표했고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이게 사업이 되려면 내년도 예산에, 2022년 예산에 어떻게 반영될 건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사실은 지방의회에서 승인된 이 2022년도 본 예산에 그런 사업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야 될 텐데, 제가 몇 군데 지역을 봤는데,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다라고 봐야 되는, 그러니까 사실상 신규 사업은 중앙정부가 하는 일종의 탄소중립 관련된 시나리오 정도 관련된 게 조금 편성돼 있고, 사실상 기존의 관행적인 예산 편성을 그대로 한 게 거의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탄소중립을 하려고 이게 비상선언이면 네. 그쵸, 비상하게 뭐 해야 되죠. 그렇죠. 네. 거의 뭐 전시 상황에 맞게끔 네. 가야 되는 건데, 그러려면 저는 어쨌든 가장 기본적인 거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전시 상황에 맞겠다 하는 건 결국 전체적으로 이 탄소 중립을 어떻게 이행할 건지를 관장하는 부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에너지, 농업, 산업, 수송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뭐 건물도 봐야 되고요. 네. 그럼 사실은 전체적인 시정 전반을 관장할 수 있는 쪽에 칸막이 행정을 넘어설 수 있는 뭔가 이 통합적인 관리 체계가 필요할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실제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잡혀야지만 하는데, 네. 사실상 내년은 그렇게 전혀 없고, 또 아마 내년도가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더욱더 그런 것 같아요. 별로 새로운 걸 안 잡으려고 하는 네. 문제는 그거죠. 그럼 언제 도대체 탄소 중립 어떻게 할 거냐? 2050년 가능하냐? 네. 가능할까요? 탄소 중립이요? 네. 안 될 것 같아요. 어떡하죠? 지금 판단에 물어봐야 되나요? 세금 판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산이나 조직을 보면 예전에 아젠다 세팅하는 정도에서 못 벗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한 예산도 마찬가지로 똑같죠. 네. 올해 예산이 이제 광역은 끝났고 기초도 다 끝났습니다만 이 방송에 나갈 때쯤이면 현황에 보시면 다 그렇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해서 중국과의 미국과의 뭐 무역전쟁 이런 이야기를 해서 긴축 재정해야 되고 비상시국이다라고 하지만 좀 전에 말씀하신 예산은 작년하고 똑같이 가고 작년에는 재작년하고 똑같이 가는, 그래서 코로나나 기후위기가 나오지 않던 시기하고 예산은 똑같이 가고 있어서 쉽게 말하면 주댕이로만 떠드는 비상이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겠죠. 그럼 어쨌든 이게 이제 실제로 이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과제고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되는,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줄여야 되는 과제가 있고 또 한편에는 적응해야 되는 과제가 있고, 사실 저희가 또 기후위기에 많이 얘기하는 게 불평등의 문제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 돈 있고 잘 사는 사람들은 어쨌든 지금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면서도 책임 안 지고 있는데, 사실 정작 약자들은 이제 책임은, 그러니까 실제로 사용은 덜하지만 더 많은 책임을 지게 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할 거냐. 문제는 네. 어쨌든 지금 국가재정법이나 국가회계법이 바뀌어서 네. 내년부터는 시범사업, 그러니까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이라고 해서, 네. 그러니까 각 정부가 편성하고 있는 예산들이 결국 온실가스 감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지에 대해서 이제 예산 예결산에 반영을 해야 돼요. 네. 같이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성인지 예산서처럼 네. 그런 걸 해야 되는데 2023년도부터는 이게 그냥 전면 실시거든요. 네. 그럼 이제 그러려면 사실 내년부터 뭔가 준비를 해야지 전면 실시를 할 수 있는 건데, 보면 이걸 준비를 하고 있는 건지를 또 시민들이 감시해야 될 필요성이 좀 있는 거죠. 전혀 준비 안 하고 있죠. 전혀 뭘로 볼 수 있냐면 예산으로 볼 수 있는 건데요. 네.
어차피 정권도 바뀔 거고 지방정부의 권력도 또 이동을 할 거니까 나대에 일어날 일은 아니다라고 봐서 지금 별 문제가 없어요. 좀 전에 성인지 예산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성인지 예산서 자체가 사기인데요. 기후기후와 관련돼서도 사실은 현실 인식이 전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예산을 어떻게 만든답니까? 예전과 똑같이 산악철도 만들려고 그러고 터널 뚫고 주차장 만드는 사업이 일반화돼 있고 좀 전에도 봤습니다만 관광에다 돈 쏟아부어가면서 그 관광객이 엄청나게 몰릴 걸로 보면서 주차장 만들고 진입도로 만들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냐는 거죠. 취지가 근본적인 건 이겁니다. 멈춰서 돌아봐야 되거든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게 맞냐 틀리냐를 가지고 논쟁을 붙여야 되는 문제고 또 하나 자치단체장이 주도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원래대로 치면 주민들이 위급성을 느끼고 문제 제기를 해서 그걸 실현하는 거고 잘 실현하냐 안 실현하냐는 지방의 의원들이 감시하고 견제하고 더하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게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전히 70년대식으로 몇 가지 좌표 찍어놓고 가자라고 하는데 그 좌표 자체가 사실 불합리하죠. 누구하고도 합의된 게 없어요. 그래서 남원시 같은 경우는 탄소 중립이다 그래놓고 여전히 짚라인 만들고 있고 지리산을 까뭉개가지고 열차 만들겠다는 거죠. 이게 탄소 중립을 앞당기는 일이냐는 거예요. 근데 중앙정부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부안해동에서 돈 내려버려주고 예비타당성 면제해주고 하는 일이 이게 도대체 나라가 미친 건지 우리가 미친 건지 정말 모르겠어요.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그 혹여나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동네가 기후위기 예산을 편성하고 있나? 혹은 기후위기와 역행하는 예산을 편성하고 있나? 이걸 좀 알고 싶을 텐데 이걸 확인하려면 무엇을 좀 확인하면 좋을까요? 2020년도 본 예산을 네. 봐야 될 거고요. 네. 근데 이걸 그냥 그 환경과에 있는 특정 사업 예산으로 보면 사실 그걸 진짜 뭐 0. 몇몇 %밖에 안 될 거고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지방정부의 사업이 어떻게 예산 편성인지 봐야 되는데 네. 사실 어쨌든 저는 이게 예산서를 보는 것도 중요한데 당장 중요한 거는 내년도 그러니까 이제 대선도 있고 네. 지방선거도 있고 네. 사실 지방선거 때 어떤 사람이 단체장이 되고 지방의원이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사실 지방선거 때 기후위기가 이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체장의 공약이 아까 세금 판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또 아마 분명히 또 우리 동네 뭐 지어주겠다 이런 거 되게 많을 텐데 그 시민들 그런 문제 제기를 해야죠. 야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저거 짓는다 얘기하고 있냐. 뭐 계속 뭐 자동차 보조금 이거 말고 진짜 뭔가 공공교통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찾는 사람을 우리가 원한다. 이게 기후위기 시대의 중요한 정치다. 그런 단체장 또 그런 지방정부가 그런 일을 하게끔 감시하고 관리하겠다라고 하는 지방의원들을 당선시켜야지 사실은 기후 예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거는 예산서를 잘 봐야 되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내년은 그러니까 이 예산을 감시하는 시민들은 어쨌든 이 좋은 선출직 정치인들을 뽑는 데 좀 집중해야 되는 시기가 내년도가 아닐까 그걸 생각하게 됩니다. 네, 예산서를 보는 것만큼이나 새롭게 시작되는 지방선거에 공약집, 인물들을 더 세세하게 살피는 게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렇게 봐야 될 것이 한 축이 있다면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보려면 또 어떤 걸 보면 좋을까요?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멈춰서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네. 지금 프랑스 파리 같은 경우는 주차장도 없애고 도로 폭을 줄이면서 공공시설물들에 접근할 수 있는 폭도를 계속 줄여주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하거나 자전거를 이용하거나 도보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건데 그 공약을 내걸고 당선됐거든요. 네. 그래서 재선이 돼서 지금 대선까지 가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게 아니죠. 네. 대통령 후보들도 내년에 대선과 지선이 있습니다만 대통령 후보들도 이 기후위기와 코로나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무엇을 내놨는지를 보셔야 돼요. 우리가 요구해야 됩니다. 왜 시청에는 태양광을 안 합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네. 지금의 도로 공사는 중지하십시오라고 요구해야 돼요. 북유럽에서는 지난해 눈이 왔을 때 제일 먼저 치운 게 자전거 도로였거든요. 우리는 뭐부터 합니까? 사람이 다니는 인도에 눈은 안 치우잖아요. 자동차가 주인이에요. 자동차 도로부터 눈을 치우잖아요. 이런 것은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과 다른 형태의 예산 요구를 해야 되고 멈추자라고 하고 그런 공약을 내거는 사람들을 찍어줘야 됩니다. 네. 당선될 수 있을까요? 안 되면 어쩔 겁니까? 그거 다 죽는 수밖에. 망하면 되는 겁니까? 다 망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두려워하면 인간이 죽든지 해야죠. 멸종되든지 새로운 종이 나오든지. 그래서 선서쌤은 판다로 자칭하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판다로 변신한 인간의 탈출책은 아니고 인간의 제가 격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까 하성우 소장님이 말씀을 했습니다만 예산이 바뀌고 정책이 바뀌는 걸 어떻게 하냐면 그걸 전담하는 조직이 만들어져 있고 일반 사업비가 그게 책정돼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그러려면 주요 투자 사업 조서도 봐야 되고 조직을 어떻게 개편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거기에 조직안을 통과시키는 자치단체장이 투표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걸 안 하지.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중앙정부에서 뭐 국토교통부가 아니라 기후에너지부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그렇죠. 하는 것처럼 지방정부에서도 사실은 단체장이 어쨌든 직제를 할 때, 내가 시장이 당선되면, 내가 군수에 당선되면 우리 군청과 시청에는 이걸 가장 핵심 부서, 기후에너지과를 가장 핵심 부서로 만들겠다, 국을 만들겠다 이런 사람 뽑아야 되겠네요. 그러죠. 이렇게 중앙정부도 그래야 되는 거죠.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기후위기부나 환경부를 총리급으로 격상시켜서 전담하게 하겠다고 해서 조직구도를 먼저 국민과 시민들에게 보여주고 사업을 배치해야 맞죠. 목수가 집을 그리면 주춧돌부터 그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시장이 되거나 자기가 군수가 되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이 조직과 돈에서 결정되는 건데 그냥 남발만 하는 거예요. 정말로 기후위기를 종식시킬 생각이 있다면 자전거, 인도, 대중교통에게 엄청난 돈을 쏟아 부어줘야 됩니다. 전기차와 수소차에 주는 지원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쏟아 부어야 가능합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정리해보면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편성돼야 할 예산의 우선순위는 도로가 아니라 사람, 그렇죠. 자전거다. 예. 얼마나 그 부분에 더 많은 예산이 편성됐는지를 확인했으면 좋겠다라고 네. 이제 얘기하시는 훌륭한 것 정보다. 같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아까 조직 개편이 너무 중요하다. 이 조직 개편에 대한 안을 내놓는지의 여부가 이 입에 발린 청사진의 실질적인 집행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척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조직 개편을 할 수 있을까요? 잘하고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어쨌든 이 영향평가를 하려면 결국은 이 모든 지방정부 하는 모든 사업들이 이 부서를 통해 가지고 사실 그렇죠. 집정이 돼야 돼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강력한 부서를 하나 만들어야 그러니까 되고 지금 보통 보면 부시장 그 밑에 실장들 그 다음에 국장 배치되어 있는데 시장과 부시장 밑으로 바로 옆으로 빼서 그렇죠. 그 라인을 과가 만들어야 기후위기 대응과가 모든 사업들과 예산을 검토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지 않으면 그건 사기예요. 그러려면 결국은 사실은 이제 이게 단체장 이렇게 뽑아야 되고 사실 지방의회도 그런 그렇지.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방의회가 구성돼야지 사실 그게 어쨌든 직제를 편성하는 거는 단체장의 권한이지만 어쨌든 이게 의회를 거쳐서 또 이제 논의가 돼야 된단 말이죠. 네. 의회가 더 사실은 뭐 조직 강력하게. 편제를 할 때든 예산 심의를 할 때든 강력하게 왜 이걸 하지 않았냐라고 해야지 사실 어쨌든 이게 단체장과 의회는 선출직이지만 이 사이에는 되게 강력한 관료 조직이 있단 말이죠. 그럼 이 관료 조직이 사실 우리가 뭐 흔히 기재부의 나라 이렇게 얘기하는 이 관료 조직을 제압하려면 사실 이제 이 두 선출직 정치인 그룹들이 강력하게 관료 조직을 압박해야 되기 때문에 네. 강력하게 그러니까 그렇게 강력한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사실은 단체장도 돼야 되고 지방의회도 이제 그런 사람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관화 개를 만들 때 어느 부서에 어느 조직 라인에 선으로 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대개 보면 환경과 밑에 아니면 국 밑으로 기후 환경과나 기후위기를 넣어버리는 거거든요. 네. 형식은 갖추죠. 네. 근데 이게 권한을 얼마만큼 갖고 있냐를 봐야 될 필요가 있죠. 네. 흔히 말하는 기획감사 담당관실 정도의 권한을 부여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시민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직제 개편도 이제 계속 지켜봐 주셔야 되는데 직제 개편의 방향은 기후 관련 과가 이제 시장 밑으로 총괄하는 거죠. 그렇죠. 총괄부서로 격상되고 있는 일을 반드시 거쳐서 예산과 정책이 구현될 수 있도록 바꿔야 된다는 거죠. 네. 비리 잡는 세금 판다 동영상을 좀 보시면서 예산 감시의 기본적인 역량들을 한번 확인하시고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지자체의 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직제 개편과 예산 편성을 꼭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후 위기 예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써야 될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 쓰기 위해서는 어떤 조직이 구성되어야 하는가를 좀 짚어주셨는데요. 이런 일들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각자의 동네의 내용들을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표님 여기 소장님, 세금 판단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